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프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 가운데 예. 통증 없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 병. 그렇지. 그렇죠. 우울증. 우울증. 우울하면 대책이 없죠. 그냥 우울하면 모든 게 그냥 괴롭지. 그리고 우울증 안 걸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니에요. 요즘 우울증 약 먹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 우울증 약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닌 거냐. 네, 논란도 좀 있고. 먹어도 네.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오늘 우울증 약에 대해서 좀, 네. 배워볼까 합니다. 네. 예, 제약업계의 다양한 비밀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지. 약사들의 공적이 되고 있다는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약사긴 약사인데 약국을 안 해. 그러니까 마음 얘기하는 거야. 마음 비운 약사의 마음 비운 이야기. 야. 그렇지. 나는 이제 약도 안 팔 거야.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게. 마음 비운 그 분이 세상에서 제가 예전에 약국을 할 때도 방송에서 이제 약을 뭐 너무 여러 가지 영양제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분 정도 약국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막 몇 가지를 권하잖아요. 그럼 방송에서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먹고 살려고 좀 몇 그러셨구나. 가지 권했다가 제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러면 요것만 드세요 하고 한두 가지. 네. 약사님이 약국을 운영하고 경영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6년 정도 했었어요. 약국을 개업해서 네네. 동네 약국. 네, 동네 약국. 어디서? 분당에. 분당에서 했었죠. 오, 딱 들어가면 정재훈 약사님이 어서 야, 오세요. 멋있었겠다. 하얀 가운 딱 입고. 멋있었겠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목소리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송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름 그때도 유명했으니까. 라디오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항우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워볼 건데 항우울제는 먹으면 효과는 있는 겁니까? 그 효과는 있으니까 먹겠지? 근데 그것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이거 먹으면 효과는 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상 또 논란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좀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일단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울증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아까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 덧붙이면은 통증 없는 질환 중에서 뭐 제일 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통증이 더 증폭이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기존의 통증이. 네,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서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진단은 의사의 영역이니까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약사로서 약에 대한 걸 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화면상에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그 국가 건강 정보 포털에 가시면은 이렇게 그 우울 장애, 주요 우울 장애라는 게 이제 영어의 Major Depressive Disorder라는 걸 번역을 한 말인데요. 근데 이제 그 주요 우울 장애,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단 기준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증상 두 가지는 하루 종일 우울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활동에서 현저하게 흥미가 줄어드는. 흥미 감소 급감소하는데 요즘. 피로도 있는데 피로하고 힘이 없음. 저거 체중 감소나 증가. 저건 에브리바디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감소 아니면 증가지?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에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활동에서 현저하게 흥미 감소라는 거는요.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앞자리를 이제 4에서 5로 바꾸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막 좋고 더 기다려지고 좋고. 근데 요즘에는 먹으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먹어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정도까지 간 분은 예. 우울증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울증 때문에 안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진짜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예. 저 말은 나 옛날엔 진짜 맛있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흥미가 없어라고 말해놓고 밥때가 되면 배고프지. 먹어. 아 맛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맛이 없냐 하면서 또 이것도 맛이 없고 맞아요. 이러면서 먹지. 그때가 되면 역시 나는 우울증은 아니구나 하면서 먹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진짜 증상이 심한 분들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활동에서 현저히 흥미가 감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야 네, 우울증이구나.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자기가 체크가 해봐가지고 너무 심각한 것 같으면 그때는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약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나 혼자 스스로 이겨낼 거야. 이게 가능한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예. 크게 봤을 때 두 축이거든요. 하나는 약을 쓰거나 또 다른 하나는 상담 치료를 받는 거죠. 전문가한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게 정신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의사는 예. 아니지만.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좋고요. 일단 약의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약이 필요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우선은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왜 우리가 약을 못 믿느냐? 예. 이게 무슨 기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기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음. 실제로 이게 도대체 먹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약은 역사가 좀 짧죠. 예.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우울증 약에 해당하는 약이 1950년대 말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100년 안 됐어요. 100년이면 긴 거 아니. 100년이 안 됐죠. 이제 뭐 한 50년대 말이니까 60년으로 잡고 한 64년, 65년 이 정도 된 거죠. 약에 비해서는 역사가 훨씬 더 긴 게 정신과에서 이제 상담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게 훨씬 역사 길죠. 예. 일단은 거장이 있잖아요. 프로이트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그런 정신과라는 학문 자체에서도 상담 치료가 더 역사가 길고 약으로 치료하는 건 역사 좀 짧고 그리고 그런 정신과 쪽에 계신 분들 뭐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건 아니면 실제 치료하는 의사건 간에 이게 항상 그 전문가들끼리 또 싸워요.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 약파와 약 아닌 파와. 네, 약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도 예. 우울증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식의 연구 결과가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구를 논문을 주요 저자가 보면은 계속 그 주장하시는 분이야. 우울증 약 효과 없다. 이거는 상담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은 계속 그 연구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우울증에 이제 그 약을 쓰게 됐을 때 치료에 반응을 하는 분, 효과를 보이는 분이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약효가 있는 분이 네, 약효 있는 분. 그래도 약이 무슨 임상에 증명이 됐으니까 나왔을 텐데. 그러게 그래도 어. 반 이상은 들어야 약이지 안 그러면 설탕물이죠. 플라시보지. 플라시보는 얼마 정도 효과 있을 것 같으세요? 플라시보가 의외로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10%는 효과 있다 그러던데. 그냥 믿음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플라시보의 효과 아닙니까?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요, 약을 연구를 해보면 플라시보 효과가 예전에 30%라고 하는데 요즘에 40%까지도 나옵니다. 이거 우울증 약입니다.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라고 해서 네. 설탕물 그 약을 주면 설탕으로 코팅이 됐고 속엔 진짜 약이 아닌 거죠. 먹으면 나아져요. 네, 40%까지 반응을 하거든요. 야. 근데 우울증 치료제를 주면 예전에는 60에서 70%의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낮아져서 한 55%.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상막하네. 플라시보를 줬을 때하고 우울증 약을 줬을 때 효과 차이가 한 1-20%밖에 안 나는 것처럼 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울증 약 효과 없어라고 하는 쪽에서 힘을 더 얻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우울증 약이 효과가 별로 높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가짜 약을 줘도 이게 가짜 약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더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약의 어떤 임상 시험에 참여한 분이 있는 그런 경우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의료 대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자주 못 가고 가셔서도 오랫동안 되게 되고 이런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만약에 어떤 약의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면 1순위로 더 자주 갈 수 있고 의사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점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받는데 위약 먹고 의사랑 만나서 상담하면 그렇죠. 상담 효과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약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게 약효는 60% 근데 가짜 약을 줬을 때도 40% 이게 40%가 사실은 가짜 약을 줘서 가짜 약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 임상 시험 참여를 했으니까 병원을 자주 가서 의사를 자주 만나고 갈 때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울증의 경우에 조금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일 때는 잘 낫습니다. 심지어는 약을 안 써도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을 할 때 이거를 전부 다 가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증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이다. 아니면 무슨 뭐 고혈압이다. 이런 네. 경우는 혈압약은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 되고 당뇨병은 피 뽑아가지고 거기 혈당치 어떤지 보고 뭐 A1C라고 그래서 당화혈색소 같은 거 보면 되는데 우울증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증상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그건 혈액 검사나 무슨 뇌 MRI 검사 해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우울증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식으로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화면에도 보시면 예. DSM-5라고 이렇게 진단 기준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진단을 위한 매뉴얼 같은 거예요. 음. 왜 이게 나왔냐면 이런 진단을 위한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는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매뉴얼이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국제 단체에서 또 만든 그런 매뉴얼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진단 기준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의사마다 전문가마다 진단이 막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우울증이 아니고 뭐 양극성 장애 조현병인지, 조현병이 조울증인지, 아니면 뭐 조현병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ADHD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 그리고 증상의 정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니까 이거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DSM-5라는 게 있고 이게 계속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우울증은 그 환자의 뇌의 뭐 사진이나 네. 혈액 검사의 성분을 쭉 보여주면서 다음 중 우울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골라라 하면 의사들도 못 찾는군요. 그런 식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었어? 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세로토닌이 그래, 많으면 행복해지고 그래, 분비량이 부족한 거 보면 그러면 혈액 우울증 검사를 환자는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로토닌이 떨어진 걸로 나와.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좀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 이제 그 항우울제 효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연구를 할 때 혈액의 수치를 보면 세로토닌 혈액 수치가 우울증인 사람이 오히려 뭐 우울증 아닌 사람보다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요. 혈액 중에 세로토닌 수치하고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는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게 피 속에도 물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뇌로 건너가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뭐가 되게 잘못된 이야기냐면 그 세로토닌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장에서 세로토닌이 95%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하면서 예. 그 장 건강이 중요하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져. 아 그렇죠. 그런 얘기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라. 어. 아니면 뭐 유산균 먹어라 이렇게 팔거든요. 예. 하지만 뭐 장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기분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예. 장에서 만들어낸 95%의 세로토닌은 뇌로 못 가요. 아. 그러니까 뇌하고 장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이 만들어진 게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데가 뇌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게 장벽이 있어요. 아. 혈뇌 장벽이라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세로토닌이 글로 못 들어가고 그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은 들어갑니다. 트립토판 같은 게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뇌에서 만들어요. 만들었으면- 세로토닌을? 네, 만들었어요. 뇌 세로토닌이 얼마 있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측정하기 어려워요. 뇌 이렇게 뽑아가지고 뇌수를 뽑아서 맞아요.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뇌수를 뽑아도 그거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게요. 아. 사실 세로토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있으면 그 연결 부위에서 예. 방출이 되는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 연결된 부분에서 세로토닌이 얼마큼 제대로 방출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순간에 거기서 얼마큼 방출이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은.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예. 그냥 그 피검사했을 때 이 사람이 좀 우울증 가능성이 높겠는데 하는 걸 굳이 만약에 끄집어낸다면 전체적으로 몸에 좀 염증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울할 가능성도 조금 높은 걸로 보긴 해요. 왜 우울한데 염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도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로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피로하고 그럴 때 염증 상태도 좀 이렇게 과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울 장애를 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의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웠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좀 다르고 그 우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티솔이라는 그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코티솔이 나오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응할 수 있게 해줘요. 예. 단기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우울증인 분들은 과도하게 너무 오랫동안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뇌가 조금 더 그런 우울증에 취약한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라는 설명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설명이 있고요. 이거를 가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코티솔이 작용하는 거를 방해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뭐 피임약이 아니라 이미 이제 수정이 됐을 때 유산을 인공적으로 유산을 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낙태약으로 불리는 그런 약인데 이거를 약의 혈중 농도를 좀 높여 좀 많은 양을 주게 되면 네. 뇌에서 코티솔이 가서 작용하는 걸 얘가 딱 막아줘요. 근데 이거를 썼더니 우울증에 약을 썼는데도 좀 치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던 분들이 이걸로 코티솔을 막아주고 나서 다시 약을 써보니까 좀 더 효과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아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안 좋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개발이 돼서 나오는 항우울제가 있진 않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는 우울증에 좀 취약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무슨 화학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증상으로만 진단하는 건데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뭘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요. 이게 항상 이제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잘못 전달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울증 약을. 네. 팔아야지.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의 개발 역사에서 역사상 최초로 나온 항우울제가 이제 그 제가 광고 사진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 여기에 보시면은 토프라닐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프라민이라는 약이고요. 저게 이제 3환계 항우울제라고 그래서 이 약은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처음에는 조현병. 그러니까 이제
정신 분열증이라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거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조현병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그걸 이제 찾아내서 판매를 했던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우울증 약이고요. 예. 첫 번째 우울증 약에 해당하는 건 그거보다 한 1, 2년 앞서서 나온 약인데 요게 이제 어떤 약이냐면 이프로니아짓이라고 하는 결핵약입니다. 결핵약. 결핵. 예, 이게 결핵 환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예. 그래요? 네. 근데 결핵약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네, 그러니까 결핵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분들한테 예. 이분들 이제 말기 결핵 환자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기분이 좋을 일이 별로 없고 기운도 없고 다들 누워 계시던 분인데 이게 시뷰 하스피탈이라고 아마 뭐 바다가 보이는 뷰였나 봐요. 네. 이제 그 병원에 있었던 분들이 50년대 말에 결핵약을 투여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져. 다 나와서 기분이 춤을 춰. 좀 이렇게 돌아오고 에너지가 이렇게 좀 돌아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환자들이 춤추는 거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런 예. 모습인데 네, 이 약이 이제 우울증에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그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같은 게 모자라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뭐 세로토닌 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렇게 뇌에서 약간 조금 기분 조절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이런 물질들이 모자라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 그런 물질들이 뇌에서 분해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려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개념이 되게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래 세로토닌이 네.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빠져.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 다시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너무 설명하기 쉽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거기다 결정타를 날려줬던 게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나중에 80년대 말쯤에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 이게 세로토닌을 실제로 올려주는? 선택적으로 그렇죠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설명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책도 나왔잖아요. 뭐 세로토닌 하라. 뭐 이렇게. 아니 그럴듯해 네. 보여요. 네. 세로토닌 높여준다는데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설명하기는 쉬운 그런 가설이고 이론인데 이제 과학에서는 뭔가가 설명을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럼 좀 의심해봐야 돼. 네, 그런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아주 100%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세로토닌이 뭐 이렇게 모자란 걸 채워주는 것만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우울증 약이 작용하는 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세로토닌을 끌어올렸을 때 나타나는 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수치를 쫙 끌어올려면 주면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여기저기 방정 맞게 막 그런 부작용?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로토닌을 끌어올려주면 예.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기분이 정상을 되찾는 거지. 이렇게 아, 날아갈 듯이 더 좋아지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1차적으로는 세로토닌이 너무 지나치게 끌어올려지면 예. 제일 먼저 반응하는 데는 이 소화하는 위장관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에서 95%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예. 세로토닌이 네, 그 만들어가지고 장에서 뇌에 보내지도 않고 어디다 쓰냐면 장운동 조절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장이 이제 비비 꼬이겠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항우울제 같은 걸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약간 좀 소화가 안 되거나 좀 속이 답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분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 말고요. 예.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기분이 어.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우울증에만 쓰는 게 아니고 불안장애에도 쓰거든요. 예. 불안장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약을 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써야 되는 양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더 불안하고 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쓰면서 조금씩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한 4주, 6주 이렇게 오래 쓰게 되면 그동안에
좀 모자란 것 같았던 세로토닌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우리 몸의 그런 뇌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프로님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반항적입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아. 세로토닌 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요. 아. 예를 들면 숫자가 어떤 거 좀 줄어든다든지.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져.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감정을 좀 더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 약간 그 우울증에 취약했던 상태에서 우울증을 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뇌 신경세포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로토닌이 왜 그렇게 된다고요? 세로토닌을 늘려놓잖아요. 네. 늘려놓으면 뇌에서는 지나치게 늘려놓은 거에 대해서 또 역작용으로 수용체 같은 걸 숫자를 또 줄여요. 예. 그래서 좀 아하. 복잡해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수용체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 네, 그런 과정에서 맞아.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는 애한테 오늘 아이스크림 아주 그냥 네가 잔뜩 먹어라 해서 한 30개 먹이고 이 자리에서 다 먹어 너. 뭔지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먹지. 네. 울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뇌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 신경세포들한테 좀 잘 살아보자 해서 뇌 신경세포를 좀 이렇게 영양도 공급하고 대사도 끌어올려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물질이 BDNF라는 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항우울제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증가를 해요. 그럼 좋은 거네요. 네, 효과가 그러면서 있는 치료가 거네요.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음. 우울증의 약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벼운 우울증인 경우에는 뭐 상담으로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증상이 심각하다, 중증이다 이런 경우에 약이 진짜 꼭 필요해요. 그건 뭐 모든 병이 그렇죠. 약하면 약이 필요 없지만 심한 병은 약이 필요하지. 근데 이제 그거를 중증일수록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오히려 약도 먹기 싫어. 아 그럼요.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맞아요. 나 우울증 치료 받으러 병원 갈래 그러면 그거는 고마운 단계입니다 정말. 근데 이때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가족이나 보호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빨리 병원을 가서 처음에 이제 약을 제대로 골라서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예. 우울증인 상태에서 이걸 자꾸 방치해서 우울증이 이제 평생 어떤 분은 막 6번도 경험하고 7번도 경험하고 사파가 여러 번이 올 수가 있는데 우울증을 겪으면서 뇌가 또 변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하고 많이 연결이 짓는 게 뇌 신경 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얘들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밥 먹고 하면은 에너지 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숫자를 늘리든 연결을 늘리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우울증에 걸린 뇌는 그런 신경 세포들이 대사율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그걸 방치를 하면 나중에 우울증 약을 써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울증 약을 제때 못 써가지고 제때 못 써서 나중에 뒤늦게 쓰게 되면 더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저항성의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약을 쓰던 분이 꾸준히 오랫동안 충분한 기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치료가 더 힘들고 이런 게 악화가 될 수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쓰기 시작하면 오래 써야 된다. 우울증 약은. 네. 우울증 약은 오래 써야 되고 또 우울증 약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같은 약인데. 네. 같은 약인데 왜요?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미국 쪽의 통계를 보면요. 예. 약을 처방을 하는 의사의 80%는 그냥 주치의가 가정의학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의사를 해요. 저 처방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런 그 관련된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할 때 써야 되는 용량이 있잖아요. 네.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상에 맞는 용량까지 쓰는 경우가 예.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한 60%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주치의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게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도 약을 써가지고 효과하고 부작용을 잘 살펴가면서 부작용은 좀 줄이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쫙 끌어올려서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직 약이 더 필요한데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의 사용 면에서도 자기한테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임상시험 말씀을 드릴 때도 의사한테 가서 의사 만나고 오는 것만으로도 플라시보 효과가 40%까지 나타나는데 예. 근데 그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효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흔히들 하시는 이야기인데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되고 나한테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힘들어요. 약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연구를 했던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 그 거기에서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 처음에 썼던 약에서 효과가 나거나 두 번째로 썼던 약에서 효과가 나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약까지 썼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효과 나는 사람이 70%예요. 예. 근데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네. 오래 먹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먹어보는데 최소한 약마다 한 달 반, 최소한 4에서 6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약을 세 가지 네 가지를 시도를 해봐야지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거보다 다 기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마다 어떤 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세로토닌 중심이고 네. 뭐고 이게 다 다른 겁니까? 네. 그리고 그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말에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원계 항우울제라고 하는 그런 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이제 모노아민 산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 우울증 약이었는데 얘들이 문제가 뭐였었냐면 부작용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참 약을 쓰는 게 어려움이 많았고 환자들도 거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프로작을 위시해서 세로토닌 쪽을 건드리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그쪽 클래스의 약들이 나왔는데 예. 이걸 제일 먼저 씁니다 보통. 근데 약을 그쪽의 클래스의 약을 하나를 썼는데 효과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클래스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 또 하나를 더 써봐요 보통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보통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원리인데 예. 그 중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약을 예를 들어서 뭐 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뭐 세트랄린이라는 다른 약을 쓰면 또 효과가 있고 또 그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어떤 분은 또 뭐 파록사틴이라는 다른 약을 쓰면 효과가 있고 이렇게 개인차가 상당히 있고 잘 듣는 약은 야 이건 나한테 잘 맞는 약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올 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네, 약 그런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들 하세요. A 약, B 약, C 약 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아직도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피 검사에도 안 나오고 어. 사진 찍어도 안 나오니 어. 당연히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냥 그런 컨셉이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뭐 저분이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다라고 하고 가도 딱 갔는데 너는 뭐다.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이 약 쓰면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죠.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약간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예. 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그 약이 효과는 잘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또 못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작용이 덜한 같은 카테고리 안에 같은 클래스 안에 약을 써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클래스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의 화학적 증상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약 저 약 먹어보면서 세로토닌을 뭐 늘려보거나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컨셉에는 우울증의 원인이 호르몬 때문이다. 혹은 뇌에서 뭔가 무슨 화학적인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약을 넣어서 그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걸 늘려주거나 하는 컨셉인데 예를 들면 그거는 우울증이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고 아니면
2%가 너무 괴롭혀서 그게 너무 우울증으로 발전했어. 그럴 수 그럼 있죠. 원인이 여기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그게 해결될 것인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네. 그냥 뭔가 뇌에서 일어나는 뭔가 화학적인 뭔가로 생각하면 약을 당연히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인이 예제로 2%에 있다. 그러면 2%를 제거해야 이 우울증이 없어지지. 그러나 약을 2% 먹는다고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2%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울증이 아니잖아요. 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 본인만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만 환자인 거고 어. 사실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잖아. 아니 뭐 내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지.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찾아내거나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일단은 유전적인 요소를 뭐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얘기를 그 하고 정도로 봐요. 예.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도 또 한 50에서 60%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이라고 해도 환경적으로 나한테 어떤 삶에서 너무 우울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유전적인 위험이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예.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울증인 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예, 자기 예, 그런 어떤 예. 아픔을 공유하려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첫 번째 우울증을 겪었을 때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재발을 할 때는 그냥 네. 아무 어떤 그런 원인이 없는데 내가 뭔가 나한테 촉발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울해. 이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의 경우에도 만약에 첫 번째로 우울증이 생겼다. 우울증 사파가 처음 생겨서 그때 약을 이제 써서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때는 약을 처음에 이제 급성기 때 약을 쓰다가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완전히 증상이 관해가 됐다 예. 하면은 약을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쓰다가 중간에 이제 서서히 줄여가지고 약을 아예 이제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울증이 두 번 재발했다, 예. 세 번 재발했다, 네 번 재발했다 이렇게 횟수가 자꾸 늘어나면요. 예. 그 다음에는 우울증 약을 그냥 남아 있는 평생 동안 드셔야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 돼요. 야. 왜 그러냐를 물으면 아직은 정확한지 모르는 정확히 찾을 거니까 수 없죠. 예.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냥 관찰하니 그렇더군요. 참 이상은 한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사실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체중이나 비만이 오래되면 그러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과체중 비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당뇨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전에 이제 당뇨약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전부 당뇨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분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원인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예. 이제 그러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이 막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지지만 않았으면은 괜찮았는데 몇십 년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원인을 찾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죠, 사실. 근데 정확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잘은 모르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갈피를 잡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뇌 속에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만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 말고도 감정 조절에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또 뭐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또 그런 데 관련돼 있는 것 같다. 또 반대로 이제 억제성의 뭐 가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전보다는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신경 전달 물질을 뭐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신경들의 건강을 좀 회복을 시켜줄까, 신경 세포들의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가고 있어요. 약을 아무것도 써도 효과가 없잖아요. 뭐 상담 치료를 뭘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술을 먹어요. 우울하면 술을 먹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네.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뇌에다가 어. 경련을 일으키는 어. 일렉트로 컨버시브 테라피라고 그래서 그런 전기 치료도 경련 해요? 치료 같은 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영화에서 되게 뭐 레볼루셔너리 로드 이런 영화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보면 좀 이렇게 천재적이고 머리는 좋은데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질환을 예. 가진 분들을 막 그렇게 막 치료하고 나면 막 어. 예, 환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다른 어떤 치료를 써도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그렇게 가서 하기도 그런 해요? 걸 받으시는 게 지금도 그런 네, 걸 지금도 하기도 합니까? 써요. 네, 와. 지금 써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써서 이게 말 그대로 경련이 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경련이 나야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극을 경련이 날 때까지 주다 보니까 막 부르르 떨면서 근육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거는 거의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장난 가전제품 탁탁 때려가지고 그냥 탁탁 때려서 나올 때까지 때려보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그 원리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라든지 신경세포를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거에 그런 전기 자극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빨이 막 확 깨물어가지고 부러지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근육 손상되고 뭐 쓰러져서 다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예.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마취를 좀 한다든지 해서 아. 일부 근육만 경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놔두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약간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약에 좀 취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어떤 전기 자극을 주더라도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이제 그런 아프게 식의, 무섭게는 장면으로 그건 연결이 되진 아니다. 않아요.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정신 안 차리니? 아무튼 때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울증이 나아진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어떤 확실히 기전으로 나아지는 건지도 역시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경 세포들에서 살아나게 하는 약간.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신경 세포하고 신경 세포가 주고받는 게 전기 신호거든요. 네. 전기 신호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기 신호에서 전자를 이용한 그런 전기 신호가 아니라 이건 이제 화학적인 어떤 화학 물질을 이용한 전기 신호가 가는 건데 예. 전기 자극을 직접적으로 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신경 세포들 간의 전기적인 자극 흐름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치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상담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100%가 아니고 항우울제도 100%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썼을 때 60%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완전히 관해가 되는 그런 경우로 치면 또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치료 방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했을 때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약사님 그런 네. 게 있답니다. 제가 풍문에서 듣기로는 우울증 약을 주위에 먹었다는 사람 꽤 많던데 네. 그 먹으면 좀 괜찮다는 거야. 근데 부작용이 성욕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결정적인 그 부작용 아닙니까? 아니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성욕 자체가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으라고 먹는 근데 거잖아.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 예전만은 못하다. 예전만도 더 못하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우울증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이 세로토닌 쪽에 관련해 가지고 건드리는 약인데 네. 이거는 기전상 세로토닌 쪽을 그렇게 건드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뇌에서 약간 이렇게 수치를 끌어올려 주면요. 예.
기전상 이게 성욕이 좀 감퇴가 되고 뭐 남성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그 원리는? 기분이 뭘까? 좋아서라기보다 실제로 어떤 성욕이나 쾌감이 좀 줄어들게 되고 왜냐는 거죠 왜? 그 세로토닌 자체가요. 예. 세로토닌을 수치를 끌어올려 주게 되면 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뭐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좀 약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세로토닌은 우울한 사람은 끌어올리고 네, 좀 흥분한 사람은 끌어내려요? 약간 조정자 같은 역할이에요. 세로토닌은 네,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막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그것 때문에 아니고. 기분이 막 한없이 좋아지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발기부전의 문제다. 예. 그럼 그건 약 쓰면 되잖아요. 뭐 비아그라, 셀리스 이런 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욕 자체 너무 감퇴가 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세로토닌만 끌어올리지 않고 아까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끌어올리는 약을 쓰게 되면 또 좋아지기도 해요. 야, 참 힘드네. 그리고 어떤 우울증 약은 예. 아예 또 세로토닌은 거의 안 건드리고 예.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요 신경 전달 물질만 살짝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약이 우리 왜 저기 금연 처방에 나오는 네.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 성분이 있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은 어. 또 그런 성욕이라든지 성기능 저하고 관련된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게 큰 문제다. 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덜한 걸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가능해요.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음. 탈모 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탈모 약을 먹으면 그 성욕 감소, 발기부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머리는 없어도 그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발기부전과 성욕 감소는 다른 거라고 해야 됩니다. 아, 두 개를. 그렇지. 그렇게 하네. 아, 그렇지. 그냥 저스트 성욕 감소라면 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냥 감소했는데 이게 욕구가 없는데. 식욕 감소 뭐가 문제예요? 식욕 감소는 자꾸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거긴 하지. 성욕 감소는 그냥 감소가 된 건데. 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우리 예를 들면 독서욕 감소 무슨 문제가 이거 있습니까? 맞네. 맞는 말이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욕 욕구는 감소는. 있는데 그게 안 될 그치, 때가 욕구는 있는데 이게 뭔가 안 풀릴 때 이건 문제지. 심각한 문제지 그건. 근데 이제 그러네.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인데요. 예.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성욕이 줄어들고 성기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배우자나 아니면 그 파트너하고의 성적인 접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울증 증상 때문에 다른 거는 삶에 위안이 될 게 전혀 없는데 배우자나 또는 자기 파트너하고 자기 친구하고 어떤 그런 성적인 접촉으로 그나마 좀 위안을 얻던 분이 그것마저 없어진다. 없어지면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우울감이 온다.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우울증 약을 먹으면 네,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그런 분들한테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보호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건 약간 좀 슬픈 얘기인데 보호자는 그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자기는 좀 약간 삶의 질이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약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성욕 저하가 안 되는 약을 찾아서 우울증 약으로 좀 좋아지고 나면 너무 또 지나치게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면 파트너가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 발기부전도요. 약간 이게 연관성은 있는 게 아까 이제 그런 그 탈모 치료제 예. 썼을 때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성욕이나 발기부전 관련될 수 있냐면 중년이 되면요 발기부전도 사실은 이유가 단순히 어떤 무슨 뭐 혈액이 제대로 혈류가 예. 그쪽으로 공급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약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남성 호르몬을 또 끌어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좀 관련이 있고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또 아까 그런 그 전립선 쪽에 예. 비대증 치료하는 약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네. 2%의 주장에 대해서 욕구가 없으면 괜찮지 않냐? 그건 너무 개인적인 주장이다. 쌍욕 먹는다 더. 아 내가 욕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상대가 나쁜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아니 사람의 욕구의 수준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욕구가 낮거나 높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 안 되지. 예. 굉장히 개인적이야. 항상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아니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성격이 강한데 상대방은 성격이 약해요. 상대방이 영역이 약한 게 그 사람이 그러면 죄냐? 죄냐? 그렇지. 그냥 자기가 운이 나쁜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반대로 나는 약한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 그것도 그렇지. 상대를 비난할 거 아니죠. 그냥 이 상대를 그렇게도 받아줄 거냐? 아니면 뭐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냐? 그거의 문제지. 그 상대는 나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식당으로 안 오는 손님들이 나쁩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네.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꼭 마지막에 네, 예. 드려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이제 항우울제에 대해서 또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이제 뭐 치료 효과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이걸 또 쓰면 어떤 분들은 자살 충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살하게 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항우울제라는 게 이걸 딱 쓰면은 쓰자마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분이 원래대로 올라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그런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무기력했던 상태에서 약간의 에너지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던 분이 잘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다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동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실행에 옮기는 거를 비교를 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먹든 안 먹든. 그러니까 자살 충동? 네,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자살 충동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건 뭐냐면 특히 예를 들어서 사춘기 청소년이라든지 예.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증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고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 이건 맞는데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면 어떤 그런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뭐가 많이 보도가 되냐면 우울증 약 잘못 먹으면 오히려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더라.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원래는 생각조차를 못하던 게 이게 자꾸 막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를 조금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예.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그런 비율은 훨씬 낫다. 똑같다는 얘기죠.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아, 이게 그거라고 그럼 자살을 똑같거나 아니면 낮아진다. 별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진 않은 모양이네요. 아니요,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자살 가능성이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됐지만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낮추려면 오히려 이걸 치료를 약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약 먹었다가 혹시라도 어떤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약을 안 먹다가는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우울증 약 중에는 뭔가 잠을 오게 하는 약. 왜냐하면 잠 잘 자고 나면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약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약의 부작용이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다. 그런 연관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우울제를 쓰게 되면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던 분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울증 때문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우울증일 때 잠을 많이 자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또는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우울증 때문에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은 우울증 약을 쓰게 되면 치료가 되면서 잠이 정상화가 되죠, 수면에. 그런 경우가 그 환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약에 따라서 똑같은 뭐 야. 세로토닌 쪽의 약이어도 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은 좀 졸린 쪽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프로작이라고 불리우는 예를 들어서 플루옥세틴이라는 약은 조금 잠이 안 오는 쪽 이렇게 약마다 또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는 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어떤 약을 썼는데 효과는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졸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먹는 시간을 뭐 밤에 자기 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조절이 세부적인 조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우울증 치료약입니다. 야, 진짜 복잡하구나 우울증은. 그러니까요. 진단도 잘 안 돼. 어. 치료약도 딱히 뭐가 잘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딱 먹었을 때 와 이거 기적의 치료약이야 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심각한 우울증일수록 그런 약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가만 냅두면 안 된다.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약사님은 본인이 약간 우울증 증상이 느껴져요. 음.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나 먹어야 들은 된다. 그냥 진통제를 먹는다는 사람도 있어. 우울하면. 우울할 때요. 근데 뭐 가벼운 그런 우울증이나 통증에는 그런 말 네. 믿지 마요. 네. 그런 걸 막 갖고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로. 새우튀김 먹으면 좋아진다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그냥 정신과 전문의한테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신과 전문의도 아까도 좋은 의사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어디가 좋은 의사인지를 의사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지 알겠죠. 처음 정신과 의사는 처음 만나고 우울증 치료는 처음인데 네. 이 사람이 좋은 의사인지 아니 원래 의사는 이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봐야지 알죠.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나한테 맞는 의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딱딱 끊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한테 맞는 의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을 조금 더 빨리 공격적으로 바꾸면서 진행하는 분도 의사도 있을 거고, 있고. 네. 어떤 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네.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남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는 개인의 노력도 되게 필요하죠. 이 부분은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혈압약이나 무슨 뭐 당뇨약을 먹을 때도 약만 먹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약을 먹으면서 무슨 뭐 할 수 있는 운동, 체중 조절 이런 거 하는 거 다르잖아요. 우울증의 경우에도 약을 먹으면서 약으로 조금 에너지가 그래도 좀 살아난다, 끌어올려진다 하면 뭐 예를 들면 잠도 전보다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운동도 조금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네. 뭐 어렵지만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좀 늘리거나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이런 걸 함께 해줘야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약은 사람을 좀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디게 만들 수 있고 기분을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생각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자기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은 그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하는 거는 다 그런 식이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졸고 있으면 좀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자나 할 수도 있지만 저분이 지금 그렇지. 나 때문에 졸린 게 아니라 지금 어제 피곤했나 보다. 사실은 그럴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패턴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도 배워가지고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이제 약 하나만 가지고 100%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은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생각의 패턴. 네. 생각의 패턴 바꾸는 스스로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뭔가 그 우울하고 안 하고 뭐 그러고 싶을 때는 오늘이 나의 남은 날 중에 내가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잠깐 못 떠올리면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 떠올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한테 네. 상사는 너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럴 것 같지. 그럼 네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때 스트레스를 같이 받으면 상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일 나는 안 받는지롱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상사한테 복수하는 최고의 길이다. 근데 왜 바보같이 그 우울하고 있냐? 그럼 진짜 김 과장의 의도에 네가 따르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러네.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놈의 자식 복수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받을 수 있고 네. 뭔가 그런 게 단서를 던져주는 거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 사고를 좀 이렇게 바꾸고 뭐 인지행동 치료 받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전문가가 숫자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비용도 또 다른 치료보다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냐 이거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약밖에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요즘에 또 알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는 아직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가벼운 그런 인지행동 치료는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해요. 아, 네. 상담이 네,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해야 돼. 네, 훈련하는 거죠. 문제를 딱 던져주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이제 그런 걸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아마 이제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 게 좋죠. 참 이게 맞는 의사랑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약 먹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정신과는 가면 어쩔 수 없겠죠. 처음 만났을 때 상담을 되게 길게 해요. 되게 비싸요 그게. 그리고 아, 그게 나서 비싸요? 그게 비싸고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그걸 수가 하고 없어. 나서 약을 먹고 해봐야 되는데 어. 옮기려면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 또 가서.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뭐 알아야지 너한테 그럴 그러네. 거니까 그러네. 참 그래서 그걸 서로 맞는 누구 어떤 사람하고 맞는지 그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 진짜 요령인 것 같은데. 그 진짜 힘들죠. 네. 뭐 한 50분 이렇게 상담 받는데도 뭐 거의 1-20만 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진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요즘에 그나마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책으로도 공유하고 글로도 쓰고 하는 건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울증이 심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런 책을 보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죠. 주변에 오히려 예를 들면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이 좀 읽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증상이 좋아졌을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많은 게 아니라 좋아졌지만 언제 혹시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에 전체적으로 의료 비용이라든지 어떤 구조 자체가 의사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약사나 간호사한테도 전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국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제 협의가 된다면. 네. 네. 약간 심각한 이야기까지 함께 네.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네.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신 정재훈 약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